대학병원 본관 5층 대회의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위로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들, 간호사장, 그리고 병원 운영진까지. 이 병원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모인 셈이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허리가 살짝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에 고무신, 시골 장터에서나 볼 법한 차림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때가 탄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박 원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술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병원이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로 마치 혼나는 아이처럼. 이런 환자들 때문에 병원 운영이 점점 힘들어진다니까요. 원장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대놓고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옆에 앉아있던 전문의 하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대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기에 이 병원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순간에 침묵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그날 새벽 할머니는 첫 차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서울까지는 꼬박 4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 은서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 의사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할머니가 은서를 키우게 된 건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은서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할머니 품에는 작은 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을 뿐.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할머니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고추 농사, 마늘 농사, 남의 집 일손 돕기.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쉬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런 할머니 곁에서 밝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왔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면 약을 챙기고 힘들어하면 어깨를 주물러주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은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얼굴은 자주 창백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쓰러진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그것도 빨리 가야 한다고. 수술비는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8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은서 치료비로 이미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병원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뭔가 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 차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꼭 방법을 찾아올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아침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버스밖에 타본 적이 없었기에 지하철은 여전히 어렵고 무서웠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높은 천장, 곳곳에 놓인 화분들. 할머니는 주눅이 들었지만 애써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직원은 할머니를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비닐봉지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녀의 진단서와 소견서였습니다. 저기, 우리 손녀가 심장이 안 좋아서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직원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심장외과는 5층이에요. 근데 예약은 하셨어요? 예약이요? 예약 없이는 진료 못 받아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예약이라는 걸 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약하면 안 될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빠른 게 2달 후네요. 2달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달. 은서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이는 요즘 밤마다 숨이 차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그게 우리 손녀가 많이 아파서요. 좀 더 빨리 볼 수는 없을까요? 다들 아파서 오는 거예요, 할머니. 직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빨리 좀 해요. 뒤에 사람 많잖아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불만 가득한 표정. 저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손녀가 정말. 아니 자기 사정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남들 시간을 뺏어요? 남성의 말에 주변 사람들 몇몇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운 건지 서러운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비켜 계세요, 할머니. 다른 분 먼저 접수할게요.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 가서 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곳에서 자신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5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찾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5층 심장외과 대기실은 1층 로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의자,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브랜드 가방을 든 여성, 수트를 빼입은 노신사. 할머니의 낡은 저고리와 고무신은 이 공간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피하듯이. 할머니는 못 본 척했습니다. 이런 시선에 익숙했으니까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늙은이가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저 은서의 수술만 할 수 있다면 이까진 눈총찜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예약 없으시면 진료 못 받으세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건 아는디요. 근데 우리 손녀가 너무 아파서 누구한테 이야기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직원들보다는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의료 상담은 진료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수술비 문제시라면 원무과에 가보세요. 1층에 있어요. 원무과요? 네. 거기서 분할 납부나 감면 같은 거 상담해 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려 겨우 순서가 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보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술비 총액이 3,200만 원이고요. 보험 적용되는 부분 빼면 본인 부담금이 2,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400만 원. 할머니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분할 납부는 안 될까요? 분할이요? 일단 계약금으로 30%는 선납하셔야 해요. 한 720만 원? 720만 원. 할머니가 가진 돈은 80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나머지는요? 수술 전까지 완납하셔야 해요. 아니면 수술 진행이 안 됩니다. 직원의 말은 사무적이었습니다. 매일 이런 상담을 수십 번씩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사정 따위는 그저 수많은 케이스 중 하나일 뿐. 저기 혹시 감면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감면이요? 서류 심사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 재산증빙. 이것저것 떼오셔야 하는데 심사 기간만 한 달은 걸려요. 한 달. 은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을 헐떡였습니다.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규정이 그래요, 할머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눈치가 느껴졌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원무과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병원 명찰을 단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에요. 돈이 없으면 수술이 안 됩니다. 다른 병원 알아보시거나 서류 준비해서 감면 신청하세요. 목소리에는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뉘앙스뿐. 이 양반아. 할머니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손녀가 지금 많이 아파요. 남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도 병원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할머니는 비닐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서의 엑스레이 사진, 진단서, 그리고 통장 사본. 800만 원도 채 안 되는 잔액이 적힌 종이. 문득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할머니가 서울 간다고 했을 때 은서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 아이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숨이 차서 얼굴이 파래질 때도, 가슴이 아파서 웅크리고 있을 때도, 할머니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고.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고개를 드니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가슴에는 심장외과 전문의 김태현이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혹시 아까 5층 대기실에 계셨던 분 맞으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분 수술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차가운 말만 들었는데 이 젊은 의사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은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인 것, 최근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 것. 김 전문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진단서 좀 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서류를 건네자 그는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빨리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돈이, 시간이. 김 전문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긴급 수술 케이스로 검토해 달라고요. 약속은 못 드리지만 일단 시도는 해볼게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김 전문의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원장이 쉽게 수락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다려주세요. 연락드릴게요. 젊은 의사가 떠난 뒤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다음 날 오전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현 전문의였습니다. 원장님과 면담이 잡혔다고 오후 3시까지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김 전문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원장실로 모셔다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있었습니다. 원장실이라는 금빛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 전문의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원장실은 넓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로 창문이 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벽에는 각종 상장과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 해외 학회 참석 사진, 훈장 수여식 사진. 책상 앞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 얼굴. 권위가 얼굴에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원장이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앉자 원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 전문의한테 대충 들었어요. 손녀분 수술건이라면서요? 네, 원장님. 우리 손녀가 심장이 많이 안 좋아서요.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알아요. 진단서 봤으니까. 원장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라고 했죠?
800만 원 정도 됩니다요. 박 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800만 원으로 2,400만 원짜리 수술을 해달라. 이건 뭐 식당 가서 10,000원 내고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달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옆에 서 있던 김 전문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환자 상태가 급해서요. 긴급 수술로 처리하고 비용은 분할 납부 형태로. 김 전문의. 원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 의대 나온 사람 맞아? 우리 병원이 자선단체야? 긴급 수술? 돈도 없는 환자 먼저 수술해주고 나중에 돈 못 받으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는데? 김 전문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없으면 수술 못해요. 이건 규정이에요.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하지만 저도 병원 운영을 해야 하니까. 원장님, 제가 분명히 갚겠습니다요. 평생 갚더라도. 평생요? 원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실례지만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은 넘으셨을 것 같은데 평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런 약속을 하세요? 할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잔인한 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은서가 갚을 겁니다요. 그 아이 착하거든요. 은서 씨가 손녀분이시죠? 지금 고등학생이시라며요? 원장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고등학생이 2,4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그것도 심장 수술 받은 애가?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저도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건 진짜 안 돼요. 원장이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네. 혹시 수술비를 마련해 오면 그때는 수술해 주시겠습니까? 원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련해 온다고요? 어디서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요. 원장님은 돈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까? 원장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투박한 말투.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해온다는 건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돈 가져오시면야 당연히 수술하죠. 그게 병원이니까. 얼마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원장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을 하나 펴보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최소 계약금이라도 완납하세요. 720만 원. 그러면 수술 일정 잡아드릴게요. 720만 원. 할머니가 가진 돈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금액은 수술 전까지 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 마련해 오겠습니다요. 원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믿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기대할게요.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원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할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깔끔하게 입고 오세요. 병원 로비에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무신, 낡은 저고리. 원장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원장님,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요. 원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요. 할머니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원장실에 남은 김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조금 심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돈 없으면 수술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환자 보호자한테 옷 타령은 좀.
김 전문이 자네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저런 사람들한테 희망 줘봤자 뭐해? 일주일 안에 1,000만 원 넘게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지.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이미 그 할머니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일주일 뒤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은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도 원장에게 들은 말도 그저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은서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할머니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은서가 잠든 후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720만 원. 아니, 결국엔 2,400만 원.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떤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 번호를 들여다보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전화번호부를 덮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정부 지원금이나 긴급복지제도 같은 게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장은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김 여사, 긴급복지지원금이 있긴 한데 심사하고 나오려면 2달은 걸린대요. 2달이요? 응,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그나마도 금액이 많지 않아서 수술비 전체를 대기는 어려울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엔 농협에 갔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게 뭐가 있으세요? 집이 있긴 한데 오래된 시골집이라. 시골 주택은 담보 가치가 거의 없어요. 땅은요? 농지가 200평 정도.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평이면 시세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려나. 근데 이미 저당 잡힌 거 아니에요? 저당은 없어요. 그래도 대출은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심사받아야 하고. 600만 원. 72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평생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일 도와주고 경조사 챙기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대던 사이. 하지만 다들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해서 미안해요 정말. 10만 원이라도 보태고 싶은데 요즘 애들 학비 대느라.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는 거였으니까요. 나흘째, 닷새째. 할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군청 복지과, 적십자, 사회복지관. 어디든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손녀가 심장이 아프다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를 주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심사가 필요하다. 당장은 어렵다. 엿새째 밤. 할머니는 또다시 그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번호.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전화기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은서였습니다.
잠이 안 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할머니야말로. 무슨 걱정 있어요? 할머니는 얼른 전화번호부를 치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서 자. 할머니. 은서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수술비 때문에. 할머니, 저 괜찮아요. 진짜로. 수술 안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힘든 건 할머니가 감당할 일이야. 너는 그냥 건강해지기만 하면 돼. 할머니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만 여윈 손이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믿어.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서가 다시 잠든 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전화번호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예요. 수님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과거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여전히 낡은 저고리의 고무신 차림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념도 불안도 아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때 묻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전과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할머니는 곧장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창구, 같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직원의 목소리에는 기대 없는 동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해 오겠다던 할머니. 설마 정말 가져왔을 리가. 계약금 내러 왔습니다요. 할머니가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두툼한 봉투. 직원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현금이었습니다. 10,000원권 다발. 직원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다발, 2다발, 3다발. 800만 원이요? 아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요. 세어보세요. 직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히 2,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 돈을.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가능한 빨리.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원무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할머니에게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돈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제 돈입니다요. 갑자기 2,500만 원이 어디서? 그게 중요합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돈 가져오면 수술해준다고 했잖습니까? 돈 가져왔으니 수술 잡아주세요. 원무과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규정상 돈을 냈으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일정은 심장외과에서 잡을 겁니다. 5층으로 올라가 보세요. 5층 심장외과. 할머니가 도착하자 김태연 전문의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돈을 마련해 오셨어요? 네. 수술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김 전문의는 감탄과 의문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800만 원도 없다고 하셨던 분이 어떻게 2,500만 원을.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의 사정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수술 일정 잡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전문의가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원장실에서 박 원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뭐, 돈을 다 가져왔다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 원장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2,5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네. 일주일 만에? 네. 원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이 돈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불법적인 경로로? 원장님, 할머니가 원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그게 원장님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정당한 돈이고 정당하게 수술비 내겠다는 겁니다요. 원장은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일주일 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낡은 옷, 같은 투박한 말투. 그런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말투가, 기세가, 돈 내셨으니 수술은 해드려야죠. 원장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수술 일정은 김 전문의가 잡을 겁니다. 원장이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네. 일주일 전에 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원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요. 그래서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요. 원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원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은서의 수술이 잡혔습니다. 사흘 뒤 오전 9시 할머니는 은서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은서는 수술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돈 마련하셨어요? 어떻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알아서 했어. 근데, 은서야. 할머니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면 그때 할머니가 다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한테도 은서한테 못한 이야기가 있거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뭔가 깊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원실에 은서를 눕히고 나오는 길, 할머니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온화한 인상. 혹시 김수님 여사님이십니까?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30년 전 선생님께 수술받았던 환자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몇 명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강민호 회장 아니야? 그룹 회장?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저 할머니한테 저를...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가 이제 진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 재계 서열 15위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 그런 사람이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찾아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 환자 보호자들, 지나가던 의료진까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거 진짜 강민호 회장 맞아? 뉴스에서 봤는데. 근데 왜 저 할머니한테 선생님이라고 했어? 저 할머니가? 할머니는 강민호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니? 사람들 보고 있잖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22살 대학생이었고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수술비는커녕 비행기 표도 살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그 수술을 성공시키신 분, 김수님 선생님.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김수님? 설마 그 김수님 박사? 국내 심장외과의 전설이라는? 말도 안 돼. 그분은 20년 전에 은퇴하셨다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노신사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노신사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창수야, 많이 늙었구나. 선배님도요. 주변에서 또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분 최창수 교수님 아냐? 서울대 의대 최창수 교수? 현직 대한심장학회 회장? 맞아. 저번에 학회에서 봤어. 최창수 교수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김수님 선생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심장외과의 어머니, 국내 최초로 개심술을 성공시킨 분이시고 제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복도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수님 선생님은 30년간 수천 명의 심장병 환자를 살리셨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수술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환자들, 고아들, 버림받은 사람들, 돈이 없다고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강민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수술비를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내가 보내준 돈 덕분에 손녀 수술비를 마련했어.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요?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게 더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그때 소란을 듣고 박 원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 원장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강민호 회장과 최창수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것은 며칠 전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할머니. 강 회장님? 최 교수님?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최창수 교수가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원장, 자네가 이 병원 책임자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나 있나? 원장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저고리, 고무신. 일주일 전에 비웃었던 바로 그 모습. 저분은, 이분은 김수님 선생님이시네. 내 스승이시고 자네 같은 의사가 100명이 와도 발끝에도 못 미칠 분이시지.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김수님 박사님이. 그래. 자네가 돈 없으면 수술 못한다고 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대한민국 심장외과의 산 역사야. 원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네. 일주일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요. 할머니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원장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깔끔하게 입고 오시라고. 병원 로비에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원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원장에게 쏠렸습니다. 간호사들, 전문의들, 환자 보호자들 모두가 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습니다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요. 손녀 수술시키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원장님 일이나 잘하세요. 할머니가 돌아서서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호 회장과 최창수 교수가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박 원장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수술은 다음 날 오전에 진행되었습니다. 집도인은 김태연 전문의였습니다. 최창수 교수가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 전문의가 나왔을 때 할머니는 복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은서.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도 좋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전문의는 오히려 머쓱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김수님 선생님의 손녀분을 수술하게 되다니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깬 상태였지만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은서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의 얼굴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위와 거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치심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은 병실로 들어와 할머니 맞은편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분이신 줄. 제가 얼마나 큰 신뢰를. 박 원장.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과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요. 네. 일어나서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은 망설이다가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잠드는 서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 왜 내가 그런 옷을 입고
병원에 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전화 한 통이면 최창수한테든 민호한테든 연락해서 도움 받을 수 있었습니다요. 처음부터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내가 누군지 밝히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원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러 그랬습니다요. 할머니의 눈이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왜 은퇴했는지 아십니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이 변하고 있었습니다요. 내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는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의사의 본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먼저가 됐습니다요. 환자가 아니라 고객이라 부르고 치료가 아니라 수익을 이야기하더군요. 나는 그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요. 의사 경력도 다 숨기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은서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은서가 아팠습니다요. 20년 전에 내가 떠났던 그 병원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요. 20년이 지난 지금 병원이 얼마나 변했는지, 의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할머니가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요. 돈 없어 보이는 환자로 병원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요. 원무과에서는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고, 그리고 박 원장, 당신은 나한테 옷 타령을 했습니다요. 다음에는 깔끔하게 입고 오라고. 원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병원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요. 아니, 어쩌면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원장, 네. 당신을 욕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거,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거.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요. 할머니가 돌아서서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의사입니다요. 의사가 환자를 옷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통장 잔고로 생명의 가치를 매기면 안 됩니다. 박 원장, 당신 첫 환자 기억합니까? 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환자요? 의사가 되고 처음으로 살린 환자 말입니다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원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아이였습니다. 밤새 수술하고 아침에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돈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살았다는 것만으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겁니다요. 그 마음.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가 다시 은서 곁에 앉았습니다. 박 원장,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요. 당신도 이 시스템 속에서 버티느라 그렇게 변한 거겠지요. 선생님, 하지만 이제는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일을. 할머니가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 허름한 옷을 입은 환자가 찾아오면 오늘을 떠올려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옷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걸. 원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원장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것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서는 퇴원했습니다. 수술 경과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김태연 전문의는 은서의 회복력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김수님 선생님의 손녀시네요. 심장이 튼튼합니다. 은서는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할머니와 은서는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할머니를 무시하고 피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쾌유를 빕니다. 은서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할머니한테 선생님이라고 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 줄게.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박 원장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찬 모습이었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원장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결심했습니다. 뭐요? 저소득층 환자 무료 수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달에 10케이스 정도. 적은 숫자지만 시작이라도 해보려고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뭐라 안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원장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첫 환자를 살렸을 때 그 마음, 그걸 잊고 살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요. 그게 의사입니다. 원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누구인지.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 의대에 다니던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들.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사가 된 이야기. 첫 수술 이야기.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잡았던 그날. 환자가 눈을 떴을 때의 감격. 수천 명의 환자를 살린 이야기. 그중 절반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 가난하다고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은퇴한 이야기. 병원이 변해가는 게 견딜 수 없어서 떠났다는 것.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는 것. 은서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하긴. 그냥 의사였을 뿐이야. 근데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20년 동안이나. 할머니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니?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인데. 그래도 은서야. 할머니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유명한 의사였든 그냥 농사짓는 할머니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두 사람이야.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키워줬고 나를 살려줬고 그게 전부야. 과거에 뭘 했는지는 상관없어. 할머니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뭘 하든 어떤 사람이 되든 할머니한테는 그냥 은서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손녀. 은서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버스가 시골 마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응? 나 커서 의사 될래요. 할머니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네. 할머니처럼 돈 없는 사람도 치료해주는 의사요.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도 했잖아요.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들판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은서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흰 가운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가운. 이걸 너한테 주려고 했어. 은서가 가운을 받아들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보관된 가운이었습니다. 할머니 거예요? 그래. 이제 내 거야. 은서가 가운을 펼쳤습니다. 가슴 부분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환자가 먼저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의 좌우명이었어. 이제는 내 좌우명이 되길 바란다. 은서가 가운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저도 할머니처럼 될게요. 환자를 옷으로 판단하지 않는 의사. 돈 없다고 외면하지 않는 의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사실은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전설적인 의사일 수도 있고, 거만하게 굴던 원장이 사실은 길을 잃은 채 방황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 앞에 선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은서는 지금 의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운을 입고 할머니의 좌우명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환자를 살리고 있을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옷이 좋든 나쁘든 환자가 먼저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서